네, 안녕하세요. 오늘 별신의 시창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좀 제가 일찍 문을 열었어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시겠죠? 그 오디오가 목소리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몇 분 있다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신 상태고요. 오늘도 강의 내용이 재밌어야 되는데, 어, 오늘의 주제는 동시예요. 동시쓰기. 동시쓰기. 아이동자. 아이를 위한 시, 동시. 항상 시간이 모자르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전해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석하셨네요. 예. 우리 니세님, 예.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오시고 계시죠? 예.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항상 방송 시작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시작하려고요. 이게 음성이 조금 늦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좀 일찍 열었어요. 오디오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오디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면 좀 알려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디오가,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좀 몇 분 있다가 오디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시작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동시쓰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시고, 아직 정식으로 시작하려면 5분이 남았는데, 제가 항상 방송 전에 여러분들한테, 맞춤법 하나씩 알려드리고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한 5분이나 10분 일찍 방송을 여는데, 5분이나 10분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맞춤법, 이 순서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오셔갖고 들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대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정식적인 주제인 동시쓰기에 앞서서, 틀리기 쉬운 맞춤법 오늘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며칠, 몇 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네. 제가 요즘에 칠판을 사용 안 해요. 칠판이 너무 핸드폰하고 거리가 멀어갖고, 제가 이제 종이에다 쓰는데, 예. 며칠, 이거 구별할 수 있으세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1번이다, 2번이다, 한번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모르시나? 예. 예.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글 쓰시다 보면, 시 쓰시다 보면 좀, 요런 거, 맞춤법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며칠은 사실은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띄어쓰기 며칠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오셨어요. 우리, 설광한 작가님 오셨고요. 네. 우리 임미정님, 오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법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며칠. 일단 정답을 알려드리면 며칠이 맞아요. 며칠이 맞는데, 그게 왜 맞는지 알려드릴게요. 며칠 같은 경우는, 일은 체언이에요, 체언. 체언? 얘는 관형사라 그래요, 관형사. 우리 학창시절 때 많이 알았었는데 다 까먹었죠? 이 체언은 뭐냐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온이라고 하고, 이 체온을 꾸며주는 말이 관형사라고 해요. 관형사. 그래서 이 몇 일은 관형사와 체온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 며칠은 말 그대로 명사예요. 명사. 그냥 명사예요. 명사. 알려드리자면 예전에는 이 두 가지 다 맞는 맞춤법이었어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맞는 맞춤법이었어요. 한데 1988년도에 88 올림픽 때 한글이 개정되었거든요.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통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로 쓰고 해서 너무 헛갈려갖고 통일을 했어요. 몇 일을 안 쓰기로 했어요. 며칠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아예 그냥 하나의 명사로 며칠 쓰자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88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몇 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문법에 틀린 말이에요. 며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셨어요? 예. 아셨죠? 제가 10분 먼저 시작해서 항상 맞춤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맞춤법, 좀 정보를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5분이나 10분 일찍 들어오셔갖고, 맞춤법을, 같이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며칠과 며칠, 이 며칠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몇 월이라 그러죠? 이런 말 없죠? 이런 말. 몇 월 이런 말 없죠. 몇 월.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관형사예요. 관형사고 얘가 체온이에요. 체온이기 때문에 몇 월이 맞아요. 대신 날짜 월 말고 날짜를 얘기할 때는 며칠만 써요. 며칠. 얘만 맞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너 생일이 몇 월 띄어쓰기예요. 몇 월 며칠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너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얘는 관형사 체온이기 때문에 띄어쓰여야 되고 며칠은 하나의 명사예요.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 쓰셔야 돼요. 1988년도부터 몇 일은 안 쓴다. 며칠만 쓴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글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맞춤법, 오늘도 틀리기 쉬운 맞춤법 알려드렸고요. 정확히 11시네요. 11시라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동시 쓰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 하셔도 괜찮으세요. 특히 이런 맞춤법 같은 경우는 메모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헷갈려요. 맞아요. 그거거든요. 아니죠. 몇 월, 맞아요. 몇 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항상 공부하고 있어요. 예전에 알았던 것도 까먹고 또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트가 있어요. 저만의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있어갖고, 항상 여러분들 자주 쓰는 단어나 문장 있죠? 본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거는 노트에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같은 단어나 표현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 말고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 스타일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면은, 다른 시 쓰실 때 국어사전 또 안 찾아보고, 그 노트만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정보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도 맞춤법, 많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동시란 무엇인가? 동시는,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어린이답게 쓴 시를 동시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는 시는 성인시예요. 성인시. 근데 동시는 어떤 거냐면, 어린이답게 쓰는 시예요. 누가? 성인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인이 어린이답게 쓴 시를 동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린이답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어린이답다. 어린이답다라는 거는 어린이의 심리와 정서로 표현한 시를 어린이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이의 정서와 심리. 예를 들면요.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CF 광고도 대학교 때 시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같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CF 광고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봐도 이해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광고다. 라고 배웠거든요. 동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도
어린이답다. 어린이의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고 쓴 시면 당연히 초등학교 3, 4학년이 읽어도 충분히 설명 없이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시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흔히 좀 헷갈리셔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첨벙첨벙, 이렇게 단어의 반복 있죠. 단어의 반복. 혹은 의성어나 의태어.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면은 동시가 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요즘 어린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뭐, 이런 단어의 방법이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동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동시를 쓰는 하나의 기법이긴 해요. 기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런 거를 썼다고 해서 동시가 되는 게 아니다. 동시는 어린이답게 써야 된다. 즉, 어린이의 정서와 심리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제가 동시 쓰잖아요? 그때, 내가 어린이가 되면 돼요. 내가 어린이가 되면.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돼요. 시적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시적 대상이 있어요. 그 시 안에 어떤 대상, 시를 쓰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심리에 맞게, 바라보면 돼요. 그 대상을. 그게 바로 어린이다운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동시라는 것은 성인이 어린이답게 쓴 시다. 그러면 어린이가 쓴 시는 무엇이냐? 어린이가 쓴 시는 아동시라 그래요. 아동시. 이게 왜 다르냐면요. 그 문학적인 용어인데 그 아동 문학가라 그러거든요. 동시나 동화를 쓰는 사람을 아동 문학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창작자로 분류를 해요. 창작자. 우리는 창작자예요. 창작자로 분류를 해요. 근데 아직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자가 아동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쓴 시는 창작자가 쓴 시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쓴 시기 때문에 걔네들은 동시가 아니고 아동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첨벙첨벙 반짝반짝 단어의 반법을 많이 쓰면은 동시가 되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써본 건데,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에게 경고를 한다. 라는 시 구조를 썼다고 해볼게요. 이게 동시일까요? 이게 반짝반짝이라는 그 단어의 반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동시일까요? 너무 섬뜩한 시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성어나 의태어, 아니면 단어의 반복을 쓴다고 해서 동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시를 쓰는 하나의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동시에도 종류가 많아요. 동시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1회 때 시란 무엇인가 강의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의 종류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시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서, 겉모습에 따라서 자유시와 정형시와 산문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 정형시는 시조, 뭐 3, 4조나 이렇게 어떤 형식에 얽매인 시가 정형시예요. 그리고 자유시는 그런 형식에서 벗어난 게 자유시고요. 그렇죠? 근데 산문시는 시기시인데 행과 연을 안 쓰고 산문처럼 쭉쭉쭉 이어가는 식을 산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형식에 따라 나눈 시예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 내용에 따라서 나눈 시는 뭐냐? 서정시, 작가의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낸 시를 서정시라 그래요. 서정시. 그 다음에 서사시, 어떤 역사적인 기록, 시간적인 기록, 사실의 기록을 쓴 게 서사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극시 말씀드렸죠. 극시, 연극 대본처럼 형식에 갖춰진 시, 그게 극시라고 해요. 이렇게 시라는 것은 성인시도 형식에 따라서 나눠지고 내용에 따라서 나눠져요. 동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시도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면, 내용에 따라서 동시와 동화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동시는 동시고, 동화시는 어떤 거냐면 시가 동화처럼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시가 한 편이 시 한 권짜리도 있어요. 시 한 편이 시 한 권짜리예요. 그 동화처럼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시죠, 그게 동시. 그러면 별시님, 동화랑 동시랑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산문이랑 시랑 구별하는 거랑 똑같아요. 함축적인 시어를 썼냐, 안 썼냐. 제가 이 함축적인 시어는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2번 얘기 안 할게요. 3번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갖고, 함축적인 시어를 썼으면은, 그게 산문시가 되는 거고요. 함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은, 그냥 산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화시랑 차이점이 뭐냐면, 동화랑 동화시랑 차이점이 뭐냐면, 동화는 산문이에요, 산문.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예요. 스토리고, 동화시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꾸며져 있지만은 그 안에 시어 선택을 한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시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시와 길게 동화처럼 쓰여진 동화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동화시에 우리는 항상 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게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면 좋은데, 아니요. 동화는 듣는 게 아니고, 동화가 듣는 거고 동시는 쓰는 게 아니고요. 동화는 동화책, 스토리예요, 스토리고, 동시는 뭐냐면, 동시 중에서 동화시라고 있잖아요. 동화처럼, 스토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선택되어진 단어가 함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쓴 시를 동화시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화시의 효시는 1966년도에 이현석 씨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메아리의 집이라고 있어요. 메아리의 집. 이거는 이게 바로 동화시의 효시예요. 동화시의 효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동화시가 있는데, 그게 1925년도에 윤석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윤석주 시인. 그 윤석주 시인의 오줌 싸기 시간표라는 동화시가 있어요. 이 동화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 한 권으로. 오줌 싸기 시간표.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재밌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에 따라서는 동시와 동화시로 나눠지고, 형식에 따라서는 동시와 산문동시로 나눠져요. 산문동시. 이 산문동시라는 거는 우리 성인시로 따지면 산문시. 말 그대로 행과 연이 없는 동시예요. 행과 연이 없는 동시. 산문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동화, 산문. 예, 그렇죠. 스토리죠. 예, 맞아요. 예, 동화, 산문.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역사. 동시의 역사. 동시가 언제 탄생을 했냐. 이게 성인시로 이해하자면, 우리 성인시의 자유시 있죠. 자유시. 아까 말씀드렸죠. 정영시, 시조라는 정영시의 구조에서 탈피한 게 자유시거든요. 그 자유시에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 동시의 탄생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1908년도에, 우리나라 갑오경장이 있었죠. 갑오경장.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고종이 실시했던 갑오경장이라고 아시죠? 그 갑오경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폐쇄적인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개방을 한 거예요. 조선이 개방을 한 거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겠죠? 일본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가까운 나라니까,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흡수하게 됐죠. 그래서 서양 문물이나 일본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문학도 갑오경장의 영향을 받아서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문학에서 서양의 문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면서 형식이 없는 자유시가 이제 점점점 시작이 돼가는데, 갑오경장 이후에 1908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소년의 첫 잡지 창간호에 실린 최남선 씨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수 신해철 씨가 해에게서 소년에게 노래도 만들었었죠. 넥스트라는 그룹 활동했을 때 그런 노래 제목이 있어요. 예. 사설 시조가 자유시의 시초는 아니에요. 산문시의 시조. 사설 시조가 자유시의 시초. 그 자유시는 시조를 탈피한 게 자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자유시의 시초는 아니죠. 완전 다른 장르예요. 다른 장르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경장의 영향으로 서양 문물을 개방하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시조라는 정형시가 있었는데 자유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그 스타트가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최남선 씨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예요.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시의 내용이 뭐냐면 서구와 일본의 선지 문물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이자라는 시예요. 그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철석 따린다 부순다 무너버리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첫 1년이 기존의 틀을 무너뜨려 버리자 새로운 틀을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이에요. 모르셨죠? 해에게서 소년에게 서정시인 줄 아셨죠? 그게 아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약간 뭐랄까 자기 주장적인 그런 주장시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로 시작해서 그 시가 바로 신체시라고 해요. 신체시. 새로운 형식을 드러낸 시라고 해서 신체시.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예요. 그게 자유시를 쓰게 만들었던 시초예요. 시초. 자유시는 아니에요. 해에게서 소년에게도 이 신체시도 형식에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어요. 자유시를 쓰게 시작했던 스타트긴 하지만 자유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언제 자유시가 있냐? 이 신체시가 있은 후에도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서양의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찬송가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찬가라 그러거든요. 찬가.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가사를 변환해서 쓴 개화 가사가 있어요. 개화 가사. 그 다음에 서양의 그 기독교인 찬송가가 들어와서 보급된 찬가가 있어요. 개화 가사랑 찬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보경장 이후에 우리나라 문학의 변화죠. 그렇게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주요한의 불놀이 아시죠? 불놀이. 1919년 아까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190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919년이면 14년 후에요. 14년 후에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가 바로 자유시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 시예요. 자유시를 열기 시작한 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시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불놀이라는 시부터. 그러면 동시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동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거는 1926년도에 손지태라는 아동문학가가 오빠 이제는 돌아오셔요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쓰면서 우리나라 문학계가 동시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시라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형식에서 벗어나냐? 바로 동시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손지태 씨의 오빠 이제는 언제 돌아옵소서라는 시가 처음 쓰여졌고 동시에 기틀을 마련한 시가 윤석준의 잃어버린 댕기라는 시가 있거든요. 1933년도에 그때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동시가 보급된 게 동시가 나타난 게 출연한 게 1937년도에 김영일 아동문학가가 자유시론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시론이라는 이론을 펼쳤어요. 우리도 이제 자유시를 쓰자. 형식에서 벗어난. 이때부터가 정말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시가 만들어졌고, 동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김영일 씨가 우리나라의 동시에 어떻게 보면 첫 동시다. 첫 출연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김영일 씨가 이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이분이 쓴 시가 다람쥐라는 시가 있어요. 다람쥐. 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고, 동시에 시초를 아니시고요. 아니시고요. 네. 김영일 씨가 우리나라 동시를, 처음 출연시켰는데, 그 사람이 쓴 시 여러 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람쥐란 시.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제주나 한번 넘으렴. 팔딱, 날도 참말 좋구나. 아시죠? 이 다람쥐라는 쓴 아동문학가가 김영일 시인이에요. 이 다람쥐가 우리나라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시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렇다면 최초의 창작 동시집, 시 말고, 창작 동시집, 최초의 무엇이냐? 아까 동시에 기틀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기틀을 잡으신 윤석준 시인의 잃어버린 댕기라는 시집, 이게 시집 제목이에요. 잃어버린 댕기가. 여기 안에 창작 동시가 20편이 들어있고요. 외국 번역한 동시가 10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화처럼 쓴 시가 5편이 들어있어요. 이 잃어버린 댕기가 아주 우리나라 문학 역사상 획을 그은 동시집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동시집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궁금하신 점, 동시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동시를 어떻게 쓰냐, 제일 궁금하시죠? 동시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동시 쓰시는 거 이제 많이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동시의 특징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동시의 특징은요, 짧아야 돼요. 성인시랑 동시랑 차이점이에요. 동시는 짧고 두 가지만 아시면, 두 가지. 동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첫 번째, 짧게 써라. 두 번째, 비유법을 써라. 비유법 까먹지 않으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비유법.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의인법, 화류법, 설명 다시 안 할게요. 이 비유법을 쓰셔야 돼요. 그게 동시예요. 짧게 써라, 비유법을 써라. 이게 동시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시 문학상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시면 비유법 꼭 쓰셔야 돼요. 비유법. 여러분들 쓰신 거 제가 가끔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성인시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 바라보는 시각만 어린이답게 쓴 시가 많아요. 그거 동시 아니에요. 동시의 특징이 아니에요. 예. 동시의 특징은 짧아야 돼요. 길게, 물론 동화시가 있어요. 동화시가 있는데, 동화시라고 길게 쓴 거 있고, 산문 동시가 있어요. 산문 동시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실게, 산문시 있죠. 산문시는 길게 쓴다고 산문시가 아니에요. 산문시는 행과 연이 구별이 없는 게 산문시예요. 길게 쓴다 산문시가 아니에요. 산문 동시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쓴다고 산문 동시가 아니에요. 행과 연을 안 쓴 게 산문 동시예요. 알았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길게만 늘어뜨렸으면 산문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직유법, 의법, 화류법, 풍유법, 그런 거, 비유법 꼭 쓰셔라.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동시의 특징이고, 세부적으로 잘 쓰는 법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써라. 꾸미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읽어도 이해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꾸민다는 거는 한 번 시를 꽁 거예요, 꽁 거. 그럼 이해 안 가요. 설명하지 않는 이상. 시는 설명하면 안 돼요. 시는, 이거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시 딱 쓰잖아요?
자기 시 인스타그램에 딱 올려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달아요. 이 시는 내가 어떻게 쓴 거고, 이 시의 내용은 뭐고, 자기 시를 자기가 설명을 해놔요. 문화평론가도 아닌데. 우리는 문화평론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인이에요. 창작가. 그 독자가 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는 독자의 몫이에요. 독자의 몫. 내가 내 시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 그거 제일 답답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시를 1000명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1000개의 시가 탄생한 거예요. 그 1000명이 받아들이는 해석이 각각 달라요. 근데 만약에 내 시를 쓰고 나서 독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아, 이 시는 이렇게 쓴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설명을 했어요. 그럼 독자들은요. 독자들만의 상상력 갖고 그 시를 못 받아들여요. 그 시는 한 편밖에 안 돼요. 시인이 쓴 시 한 편밖에 안 돼요. 1000명의 독자한테 보여줬다고 해도 한 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하지 마세요. 시 설명하지 마세요. 혹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독자가 안 받아들여 내 의도치 않는 해석으로 독자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독자의 몫이에요. 독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였다. 그거는 시인이 시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전달을 쓴 거예요. 내 의도가 이건데 잘못 전달한 거예요. 그 독자 탓하면 안 돼요. 내 탓을 해야지. 알겠죠? 1000개 해석 맞아요. 1000개 해석.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동시는 꾸미면 안 된다.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써라. 나중에 한번 꼬은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런 의도로 비꼬은 거예요.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애들이 봐도 알아야 된다. 그게 동시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물을 생동감 있게 써야 돼. 생동감 있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의 방법이 들어가요. 의태어가 들어가고 의성어가 들어가요. 제가 이따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짧게 써야 되고 비유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메모 좀 해놓으세요. 메모 또 하나 중요한 혹여나 그 동시 문학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메모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진을 보듯이 장면을 그려라. 이게 바로 심상이죠. 심상.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룰게요. 심상은 말 그대로 마음의 그림이에요. 마음의 그림. 어떤 시를 읽을 때 그게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마음에 그려져야 돼요. 그게 좋은 동시예요. 좋은 동시. 지금 좋은 동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동시가 되긴 돼요. 하지만 좋은 동시는 못 되겠죠? 네. 예를 들어보면 비누방울이라는 동시를 읽어볼게요. 제 시는 아니고 비누방울. 동글동글 하늘 위에 술을 놓는다. 동생 비누방울 파란 꿈이 가득. 내 비누방울 하얀 꿈이 가득. 붓불꿈 가득 안고 날아가지요. 비누방울이라는 동시 읽었어요. 길어요? 짧아요? 동글동글 생동감 있죠? 하늘 위에 술을 놓는다. 동생 비누방울은 파란색 꿈이 가득. 내 비누방울은 하얀색 꿈이 가득. 사진을 보듯이 그림을 그려지듯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장면이 떠오르죠. 이런 게 좋은 시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부푼 꿈 가득 안고 부푼 꿈 가득. 비누방울이 어떻게 꿈을 안고 가요? 비누방울에 손이 달렸어요? 안을 수 있어요? 비누방울을 사람처럼 의인화했다. 비유법을 썼다. 이 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동시에 좋은 동시 쓰는 방법 이 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혹시 메모 안 하신 분, 못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메모할 기회 드릴게요. 5가지, 동시 쓰는 방법 5가지, 좋게 쓰는 방법. 첫 번째, 꾸미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사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세 번째, 짧게 쓴다. 네 번째, 비유법을 써라.
5번째, 그림을 그리듯이 써라. 5가지. 문학상 준비하시는 분 꼭 이 5가지, 내가 쓰고 나서 5가지 해당하는지 꼭 본인이 심사하고 내세요. 이 이외에 좀 더 동시를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말의 순서. 6번째. 말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바다가 넓습니다. 넓은 바다. 제가 그랬죠. 제가 제 2회 때 기억이 나요. 2회 때 시적 허용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문법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바꿔도 되고 주어 생략해도 돼요. 왜 그러냐? 감정을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바로 시적 허용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본인 심사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예. 그래서 말의 순서를 바꾸어라. 이 말은 시적 허용을 여기서 한번 표현해봐라. 6번째 동시 잘 쓰는 방법이에요. 바다가 넓습니다. 넓은 바다.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솔솔 부는 바람. 아셨죠? 아이 눈동자가 빛납니다. 빛나는 아이 눈동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느낌이 풍부해지고 감정이 극대화돼요. 제가 사실 과호흡증이세요. 과호흡증.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많이 하면은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잠깐 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째 뭐가 있냐? 흉내내는 말을 넣고 순서를 바꾸어라. 그냥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말을 넣고 순서를 바꾸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장미꽃이 웃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 바꾸라 그랬죠? 웃는 장미꽃.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장미꽃이 활짝 웃습니다. 라고 어떻게 웃느냐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나비가 날아갑니다. 순서만 바꾸면은 날아가는 나비죠? 순서만 바꾸지 말고 나비가 헐헐 날아갑니다. 라고 꾸며주는 말을 넣어주세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서 바꾸면은 피어오르는 연기.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더 좋은 시를 쓰시려면.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넣겠죠? 솔솔 피어오르는 연기. 그러면 시가 풍부해지고 더 느낌이 생동감이 느껴지고 심상이 느껴져요. 이거는 이 7번째 이 기법은 성인시에도 해당이 돼요. 성인시에도. 여러분들 시 쓰실 때 꼭 동시뿐만 아니고 시 쓰실 때 써먹어 보세요. 순서를 바꿔보시고 거기다가 꾸며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시가 생동감이 있고 풍성해져요. 자, 제가 항상 저는 이상시인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말씀 못 드렸거든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말 테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윤동주와 이상에 비교하는 문화평론가나 작가는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비교해봐. 개인적인 평가예요. 개인적인 비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주세요.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쵸? 이 나쁜 놈의 일본 놈들이 지배했어요. 이거 혹시 이거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이거 우리나라 유학 온 일본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당신네들 조상들이 잘못한 건 어떡하겠어요? 그쵸?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35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이때 1910년 일제가 지배를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 천재신 이상이 탄생을 해요. 이상이 1910년에 탄생을 했어요.
이상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세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은 저항의식이 없었어요. 저항의식이 없었어요. 일부 해석하는 사람은 그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하는 문학 잡지에 이상이 10분만이 아니고 소설로도 등단했거든요. 그 소설 제목이 12라는 숫자 12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일부 이상이 그 12를 욕으로 해석해갖고 이상이 일부러 일본 사람들한테 등단을 했거든요. 거기서 당선이 됐거든요.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 욕을 했다. 그래서 이상도 독립적인 행동을 했다. 독립운동가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부 해석이고, 그 대다수의 해석은 이상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고, 등단도 했고, 건축가거든요. 건축도 거기서 등단을 했기 때문에, 이상은 그랬다. 그리고 이상은 일제감정기 시대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상은 살아생전에 좋아하는 게 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게 세 가지 있었는데, 술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성 좋아했고, 여성들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 좋아했어요, 친구. 그래, 나중에는 하도 여성들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폐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상은 그런 사람이었고, 오감도 항상 얘기하지만, 오감도가 어떤 뜻이냐면, 이상이 아까 그랬죠. 이상이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건축가도 했었다고. 건축의 단어인데,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 세조자를 써갖고, 새가 위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을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조감도. 그거를, 세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오감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오감도예요. 그리고 오감도는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고, 제 1아이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2아이 아이가 지나갑니다. 3아이 아이가 지나갑니다. 라고, 무의식의 세계를 어떤 태고 없이 막 그냥 써내려갔어요. 마치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막 써내려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기술법이거든요. 자동 기술법. 막 써내려갔어요. 그게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그래서 천재 신이라고 그래요. 어떤 문화평론가가 있는데, 그 문화평론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상이 폐병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계가 20년이 퇴보를 했다 그래. 퇴보를 했다고. 그만큼 이상은 외국의 미술가 고흐처럼 그 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죽고 나서 인정을 받은 천재 시인이다. 이게 윤동주와 뭐가 다르냐? 윤동주 시인은요, 이상보다 7년 늦게 태어났어요. 7년 어린 동생이에요. 1917년에 태어났어요. 1917년 태어났어요. 한참 일제가 지배하고 나서 7년 후에 태어났어요. 근데 윤동주는요, 공부를 했어요. 이상은 여자친구 술 좋아했지만 윤동주는 공부했어요. 공부. 역사 공부. 우리 문학 공부. 민족 공부. 했어요. 그래서 감정기 시대에 태어났지만, 중간에 태어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칼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총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펜 들고 싸웠어요. 펜은 칼보다 무섭다. 일본 놈들이 윤동주 시인을 정말 무서워했어요. 총 들고 싸우는 독립운동가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펜의 효과가 모든 민족의 머리를, 역사를 몰랐던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일깨워줬거든요. 그래서 펜이 총보다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놈이 총 들고 싸운 우리 독립운동가보다 더 무서워했던 사람이 윤동주였어요. 윤동주는 독립운동가라는 그 칭호도 받아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예요. 안타깝게도 윤동주는요, 제 윤동주 씨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조금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는데, 윤동주 시인이 안타깝게 우리나라 광복되기 7개월 전에 돌아가셔요.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했잖아요. 윤동주 시인은 2월 16일 날 돌아가셨어요. 7개월만 더 살았으면은 광복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한테 신체, 마루타, 이상한 주사 같은 거를 감옥에서 맞아갖고, 뭐라 그러나, 생체 실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증언하는데, 얼굴이 핏기 하나도 없이, 살도 하나도 없이 해골처럼 돼서 죽었대요. 참 안타까운 시인이죠. 그 윤동주 시인이 서시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 서시가 포함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원고를 3명한테 줘요.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선배를 주고, 하나는 후배를 줘요. 근데 선배가 말려요. 너 이거 지금 시집 내면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다. 그래서 말려서 시집을 못 내요. 그리고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 정음사라고 돼요. 정음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요. 이 시집이. 그게 이상과 윤동주의 차이점이다 라고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윤동주 동시에 얘기하다가 윤동주 선생님 얘기를 왜 하냐, 시인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윤동주 씨가 18살에 쓴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첫 번째 최초의 동시, 윤동주 시인이 쓴 동시.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윤동주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바닷물 소리 듣고 싶어 제목이에요. 아롱아롱 조개껍질, 우러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질, 여긴 부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질,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 잃은 조개껍질,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다롱 조개껍질,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 소리. 이게 윤동주 시인이 18살 때 쓴 시예요. 숭실 중학교 다닐 때? 네, 그때 평양 숭실 중학교 다닐 때 쓴 시래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사실 오버됐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왜냐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서시 괜찮죠 여러분?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년과 2년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거는 부끄러 먹시 살고 싶은 간절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행과 사행,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는 현실에 대한 윤동주 선생님의 고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행부터 8행 마지막까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거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현실에서 나는 그래도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심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시는 별과 바람의 시각적인 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상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재, 말씀드렸죠? 제재.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재. 별. 그 다음에 주제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순결한 삶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윤동주 선생님이 왜 독립운동가였는지 단편적으로 얘기한 시가 바로 서시예요. 그래서 서시가 유명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어요. 동시 여러분들 쓰는 방법 어느 정도 아셨나요? 동시 문학상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참조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끄트머리 백일장 수상작 낭독해 드리기로 했죠. 2편 있어요. 2편. 그래서 빨리 낭송해 드려야 돼요. 먼저 축하드릴게요. 우리 김경아 시인님, 그 다음에 우리 청어 유은호 우리 시인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낭송해 드릴게요. 우리 김경아 시인님 시부터 낭송해 드릴게요. 작은 별 하나. 별똥별이 지구에 착륙하듯 작은 씨앗 하나 떨어져 개척자 되었네. 너도 우주를 품고 왔구나. 너와 난 우주 고향 동기. 지구별에서 자리 잡기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어봐. 장마가 오면 낙엽으로 살짝 이불을 덮고 있어. 태양이 뜨거울 땐 나무 그늘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시린 겨울엔 눈 속에서 한참 맛있게 자고 나면 너의 청춘을 만나게 될 거야. 만나게 될 거야. 너와 나는 빛나기 위해 온 작은 별 하나. 여기서는 의인법을 썼죠. 그쵸? 너무 잘 쓰셨어요. 너무 잘 썼고. 그리고 김용아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시가 끄트머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어 유은호님, 이번 끄트머리 소재 사진, 좋은 사진 보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인이 보내주신, 직접 찍으신 사진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시 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유은호님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성 시인들 작품들 많이 다독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읽어드릴게요. 애송이 백일. 소나무 숲 그루터기 앞에 솔방울 하나 툭 떨어지더니 노송이 겉옷과 흰 머리로 포근한 겨울밤 잘 키워. 봄볕에 삐쭉삐쭉 새싹 돋고 초여름 담비에 젖살 빼더니 머리도 나고 고개도 꼿꼿하게 100일 지난 자태가 제법이구나. 하늘의 축복으로 숲에 안겨 따뜻한 햇살로 푸르름이 가득하고 아침 안개비와 솔바람으로 몸도 깨끗이 씻겨 주었구나. 애송아, 크고 작은 숲속 나무들이 네 곁에서 늘 함께 할 테니 마음껏 뛰놀며 잘 자라거라. 이 숲의 큰 어른이 되거라. 우리 유은호 씨님도 아마 이게 많이 쓰신 시가 아니고 초기 작품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쓰신 작품이고, 여기서도 의인법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도 소나무 이렇게 분재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소나무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고, 소나무는요, 이슬 먹고 자란다 그래요. 이슬 먹고. 물 안 줘요. 새벽 이슬 먹고 자란다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슬을 촉촉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정말 생명 하나 키우기가, 소나무 하나 키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소나무가 100일이 될 때까지의 그 어려운 과정, 자라온 과정을 잘 표현하셨고, 또 앞으로 잘 자라라라는 희망적인 그런 느낌으로 시를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정말 잘 쓰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김용아님, 유은호 시인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2회
끄트머리 100일장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응모 받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 이 100일장 참여하면서 많이 발전하자고요. 발전하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카페 만들었잖아요. 카페 다 가입해주세요. 왜냐면, 그 카페 자세히 모르겠지만, 알아봐야겠지만, 그, 온라인 책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100일장 앞으로 이 20대 모아갖고, 네이버 카페북 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알아볼게요.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응모작들, 당선자 말고 응모작들 계속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북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예. 2회 100일장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동시 쓰기, 좀 시간이 지금 한 7분 오버됐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주제, 좋은 주제 선택해서 갖고 여러분들한테 알찬 시간 엮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토요일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끌게요. 감사합니다.